어, 공부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는 저 설명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설명의 자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뒷단의 자료의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 이 순서대로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개념을 익히는 순서에 따라 이 강의를 진행한다는 거죠. 첫 번째 복습할 때는 이 강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복습하시는 게 좋고, 그 후부터는 이제 이 책 순서에 맞춰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복습할 때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보면서 이 복습하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의 들으셨으면 다음 주 주중에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복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복습하시면서 민법도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민법도 똑같습니다. 복습하는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 문제풀이를 지금 뭐 병행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 법과목 공부 방법은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1차든 2차든 다르지 않죠. 내용을 이해를 하고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해한 걸 목차를 통해서 정리 암기하고요. 이해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목차를 통해서. 그리고 이걸 실전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1차는 객관식이라는 걸 통해서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고, 2차는 주관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1차와 2차와 내용이 기본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진 않죠. 둘 다 특허법인 겁니다. 근데 1차는 OX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고요. 2차는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OX를 맞추는 것과 쓸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1차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넘겨보면 2차 공부는 1차는 이렇게 이제 합니다. 기본 입문을 하고 나서 전문가 판례를 공부하고 객관식을 통해서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1차에서 20개를 다 맞았다는 겁니다. 특허법 20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2차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좀 더 심화된 이론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목차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요. 이 주관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목차라는 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답안지 쓰는 스킬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표현하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실전에서 적용하는 걸 이제 능력을 배양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20개를 다 맞았다 그래서 2차를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OX를 가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식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건 이제 또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은 같지만 이걸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일반적 공부 방법은 거기 보시면 됩니다. 6개 정도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요. 일반적 공부 방법에서. 그래서 왕도가 있다라는 건 기출문제에서 요구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고 있는 거고요. 시험 전에 이래독 해야 된다는 건 어떤 과목이든지 똑같습니다. 무슨 시험을 보든지 간에. 뭐 변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 시험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강의 듣는데 특허법이 2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전날에 내가 특허법을 공부할 시간은 기껏해야 2-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강의 듣는 걸 압축해서 이래독 할 수 있으면 시험에 붙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2달이 걸려서 공부를 했던 것을 2시간 이내 내가 볼 수 있을 것인가 관점에서 모든 공부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속도를 붙여야 된다. 이거 앞에서 얘기해서 가속도 붙이는 건 사실 이건데요. 가속도 붙이는 건 5회도 이상 해야지만 시험에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합격자들을 인터뷰해 보면 수없이 많은, 제가 이제 2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합격자들 보면서
불변의 진리입니다. 최소한 5회도 이상은 해야지만 시험에 붙을 수 있습니다. 5회도 이상 해야지만 가속도가 붙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가속도가 안 붙는 겁니다. 뭐 1회독 시간에 14일 잡는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특허법만 보면서 100페이지 본다는 겁니다. 그럼 한 뭐 10 며칠이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처음에 볼 때도 14일, 두 번째 볼 때도 14일, 세 번째 볼 때도 14일 막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안 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속도가 붙습니다. 한 3회독 이상 벗어나면 그때부터 사실 가속도가 붙는데요. 그 다음에 볼 때는 한 9일, 그 다음에 볼 때는 한 4일, 그 다음에 볼 때는 한 하루, 그 다음에 볼 때는 반나절, 그 다음에 볼 때는 한 2시간이면 1회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한 3회독 정도까지 하다가 이건 내게 아닌가 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3회독 정도 하면 모르는 게 당연한데 왜 나는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한 겁니다.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하면서 가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더욱이 뭐 자연과학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해독수를 늘리지 않아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 개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독수를 늘려서 가속도를 붙여야지만 시험에 붙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게 공부인 거지, 잘하는 걸 계속 잘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잘하는 걸 계속 잘하는 건 그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부족한 부분을 벗어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이걸 메꾸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꾸느냐? 이건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 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남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합격자 설명회 또는 뭐 합격자의 어떤 멘토링, 그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붙었는지 막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시험에 붙는 게 어느 정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나머지 것들도 다 잘하는데 이걸 특히 잘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붙은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잘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특히 잘해서 시험에 붙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은 저것만 잘하면 시험에 붙는구나, 저것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빵꾸난 부분 있잖아요, 구멍난 부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멍난 부분을 메꿔서 일정 수준 이상 채워서, 양동이로 얘기하면 물이 찰 수 있는, 어느 정도 찰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지만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죠. 왜? 강의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강의를 통해서는 어떤 내용에 대한 학습은 해결됩니다. 근데 내가 뭘 부족한지는 강사가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24시간 밀착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공부한 시간이 뭐 네트로 뭐 9시간 정도 된다. 네트로 9시간 하면, 요즘 네트란 말 안 쓰더라고. 순공 시간으로 9시간 정도 하면 하루에 한 13시간, 18시간 공부한 겁니다. 이 크로스란 말도 안 쓰나요? 전체 공부 시간으로 보면 한 14시간, 15시간 하면 네트로 한 9시간 정도 다 올 겁니다. 중간에 밥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낮잠도 한숨 자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하루에 조금이라도 10분, 20분이라도 항상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피드백은 두 가지인데요. 공부 방향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그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부 방향에 대한 피드백은 처음에는 이제 두리뭉실합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지? 뭐 내가 체력 좀 약하네. 그래서 운동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어느 장소에서 공부하지?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을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눴을 때 과목별로 배치할 것인가? 한 과목으로 할 것인가? 몰아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방향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입니다. 그게 처음에 대분류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중분류, 세분류까지 내려옵니다. 관리를 이제 세분화해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또 하나 있는데요. 공부 내용의 피드백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그날에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도 금방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말에 공부한 강의 듣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중에 피드백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복습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강의 듣고 주중에 건너뛰었다가 다음 주 이번 주는 힘들어서 이번 주 중에 힘들어서 못 하겠어. 다음 주에 강의 또 듣고 뭐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2배, 3배 공부해야지만 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날짜에 그 날에 꼭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시키면 거의 한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격해서 저한테 옵니다. 정말 고맙다고. 복습은 말로 합니다. 공부 내용에 대한 복습은.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말로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떠들면서. 아니면 동생 앞에다 데려다 놓고 이거 들어봐 하면서 1,000원, 2,000원 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길거리 다니면서 미친놈처럼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복습은 내가 쓸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요. 눈으로 보는 거랑 쓰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말로 하면 손으로 쓸 수 있고요. 말로 하지 못하면 손으로 쓸 수 없습니다. 말로 하면 왜 손으로 쓸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정리가 돼야지만 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공부한 내용이 오늘 공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한두 마디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더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원인 오늘 공부했다는 겁니다. 이거 말로 할 수 있겠나요? 출원인 뭐 발명자 승계 몇 마디 하다가 정당 걸자 하다가 잠깐 생각나는 게 뭐 초코 찰떡파인가? 뭐 이거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말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 정리가 안 된 거죠. 어떻게 해야지만 말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어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허법과 상표법은 말로 할 수 있는 공부해야 됩니다. 왜? 2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도 2차로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디자인법 공부할 때도 말로 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1차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최근에 뇌과학 책을 되게 많이 읽는다. 뇌과학 책을 보면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측 오류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포백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입력이 있고 처리가 있고 아웃풋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입력이 있으면 내 머릿속에서 처리를 해서 아웃풋을 냅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 기억에서 입력에 적당한 걸 추출해내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요구하는 바를 결과를 내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머릿속의 기억을 리프레시하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고도화시켜서 다음에는 비슷한 입력이 왔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고도화시켜 가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때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고도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2가지 관점인 겁니다. 첫 번째는 단순화해야 되고요. 어려우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2번째는 계층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삼각형 모양이어야 되는데요. 삼각형.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도 이 의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항상 삼각형 모양으로 강의를 합니다. 조문 볼 때도 이렇게 조문 제목, 항이 뭐 있는지 보고 호가 뭐 있는지 보고 제목 달고 그 다음에 내용을 키워드 보고 서술의 형태로 이렇게 보고 다 삼각형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공부는 이렇게 계층화시켜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저 암기할 사항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순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법 공부 방법에서 살펴보면 이해한 내용을 정리 암기하고 1차는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피드백을 해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푸는지. 그래서 다시 정리 암기를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이해를 통해서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대상을 삼각 형태로 나타내고 이거 다시 암기해서 고도화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정답률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계속 고도화를 해가는 겁니다. 그럼 이해하는 과정은 사실 이해라고 했지만 내용 암기입니다. 이해하는 과정은. 그 내용은 전문가 판례입니다. 그 내용은 전문가 판례입니다. 전문가 판례를 암기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 암기하는 과정은 사실은 목차 정리라는 과정입니다. 목차 정리. 이해하는 과정을 조문 정리라고 전문 판례 전문 정리라고 한다면 얘는 목차 정리라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은 이걸 통해서 1차는 객관식 문제, 2차는 주관식 문제를 통해서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대한 수준을 보고 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고민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 정리는 제가 강의 시간에 하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목 구조 암기합니다. 제목과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본다는 겁니다. 뭐 3조 하면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해서 구조는 1항과 2항이 있다는 겁니다. 1항은 제한 능력자 등을 말하고 2항은 법정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의 범위를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항, 2항이 있고 소 제목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먼저 제목과 키워드를 보는 겁니다. 이제 제목과 구조를 보는 겁니다. 소 제목까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보는 겁니다. 키워드 거기서. 그 다음에 서술의 형태로 완결하는 겁니다. 조문 2개, 3개는 서술의 형태로 반드시 완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별표 2개, 3개는 별표 2개, 3개는 서술의 형태로 완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처음부터 서술의 형태로 완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조문이 별표가 하나인 거나 없는 거는 제목과 내용의 키워드가 뭐지 이 정도만 보더라도 시험에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별표 2개, 3개는 철저하게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암기했다는 건 휘발성의 영역에서 비휘발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휘발성의 영역이라는 건 오늘 암기해도 할 수 있고 일주일 뒤에 암기해도 할 수 있고 한 달 뒤에 암기해도 할 수 있는 걸 비휘발성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비휘발성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암기하지 않은 겁니다. 암기를 못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걸 비휘발성 영역으로 넘긴다는 게. 비휘발성 영역으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철저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휘발성 영역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오늘 주구장창 29조 특화 요건 열심히 암기했다는 겁니다. 내일 기억 안 납니다. 오늘 한 5시간 들여서 암기했다는 겁니다. 내일 기억 안 난다는 거죠. 그럼 내일 또 암기하다 보면 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왜 내가 모르지? 하고 이제 그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암기하다 보면 암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이해가 약간의 소프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승작용하는 겁니다. 이해와 암기가.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조를 일주일 뒤에도 암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휘발성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해와 암기가 상호 교차적으로 반복하면서 이 상승 효과를 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하는데요. 이걸 비휘발성 영역으로 넘기는 거, 이걸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별표 2개와 3개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29조부터 56조까지는 제2장 특허 요건 및 특허 출원은 지뢰밭입니다. 다 중요한 조문들이란 겁니다. 제가 특허법이 50%를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29조부터 56조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결하고 나서 관련 조문을 이제 연결하고 이걸 목차로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까지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관련 조문 연결과 목차 연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이 구조가 장, 절, 조, 항, 호, 목이 있다. 이거 아시나요? 장, 절, 조, 항, 목. 장이 있고 절이 있는데요. 절. 10장은 제1절과 2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조문은 이제 항이 있고 호가 있고 목이 있습니다. 원래는 항, 호, 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조문은 항을 건너뛰고 호가 바로 나오는 조문들도 있습니다. 2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2조는 1항, 2항, 3항이 아니라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가 가나, 다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 규정은 특허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호를 쓰는 게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다른 법률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정의 규정은 대부분 다 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으로 되어 있는 정의 규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이 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는 1호, 2호, 3호가 있고 3호가 가나, 다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장, 절, 조, 항, 호, 목입니다. 제가 강의는 조 단위에서 먼저 강의를 한다는 거죠. 왜? 장, 절, 밑에서 위로 삼각형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복습은 이 절 단위에서 특허법이 있으면 절이 있고, 아니 장 단위에서 장이 있고 절이 있고 조가 있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만 삼각형 구조에서 처음에 이제 모르니까 처음은 절차 전체를 모르니까 각각의 조 단위에서 끊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열심히 제가 2조 암기 시켰잖아요. 암기 하셨나요? 2조 암기 꼭 해야 됩니다. 정의는 암기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듯이 폴더 클릭하듯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완결된 문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키워드 암기할 때 두 문자를 활용하면 도움이 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조에서 목적은 보이기산 이 두 문자, 2조 1호의 정의는 자기 창고, 발명의 정의는 이런 두 문자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2조 3호 감옥의 실시의 정의는 생사양대 수수청 이런 두 문자를 활용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비휘발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그리고 한 달 후에도 만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휘발성에 되기 위해서는 조문이 가진 의미를 100%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조문을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관련 조문. 여기서 암기할 때 제가 별표 2개, 3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 아까도 설명드렸죠. 별표 2개, 3개는 제목과 소제목, 그 다음 완결된 문장까지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는 과정에서 시험에 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별표 하나 없는 건 제목과 키워드가 뭐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1조 식물멸명 이런 건 사실은 별표 없죠. 그냥 제목이 식물멸명이고 키워드가 무성. 이게 삭제됐어.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뭐 31조가 기존에 무성조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특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완결된 문장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식물 발명과 관련된 규정인데 삭제됐고 무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거야.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32조 암기하고 있는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 공소양속에 위반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염려에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뒷부분 암기 못하고 있죠. 29조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9조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완결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9조 암기하셨나요? 아직 못 하셨죠? 29조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29조 암기하는 거. 29조 3항 되게 어렵습니다.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이테이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조문을 서로 법조문 치듯이 이렇게 그 거미줄 치듯이 조문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8조 보면 148조 1호부터 5호 및 7호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8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 때까지 조문을 계속 넘겨봐야 됩니다. 10번이건 100번이건 1000번이건 알 때까지 넘겨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력이 늡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안 늡니다. 148조는 심판관의 제척이라는 규정입니다. 이 제척 이제 다다음 주에나 배우겠네요. 다다음 주에나 배우겠네요. 그 규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압니다. 근데 귀찮다고 그냥 저문 글씨야 그냥 그렇겠지 라고 하잖아요. 절대 실력이 안 납니다. 알 때까지 계속 넘겨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148조 옆에다가 68조를 꼭 써놔야 됩니다. 관련 조문으로서. 왜? 이거 148조 공부할 때 68조에서 이 조문을 준용하고 있지 라는 걸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번 공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68조 공부할 때 148조도 같이 공부하는 거고 또 148조 공부할 때 68조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련 있는 조문들끼리 사이테이션 관계를, 인용 관계를, 뭐 포워드 백워드 사이테이션 관계를 서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연결 관계를. 그럼 한 번 읽을 때 나중에는 조문을 한 2-3번 읽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조문 정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나중에 좀 더 지나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 앞에 부분까지는 제가 일반 설명 방법에서 입문자 설명 방법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가 내용 정리입니다. 내용 정리. 근데 이 내용 정리한 것은 반드시 목차라는 체계를 통해서 내용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차라는 체계를 통해서. 목차라는 체계를 통해서 내용을 바라봐야 되는데 목차라는 체계 속에서 나중에 이 내용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목차, 체계도 다 큰 용지로 제가 전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죠. 강의 노트에 보면 있잖아요. 그거 집에다 문에다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갖고 다니지 마시고 집에다 문에다 붙여 놓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한 번씩 보십시오. 그 체계도를 익히잖아요. 그 체계도가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그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에 어떤 특수한 콘텐츠가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일반적인 건 그 체계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관점에 의해서 동일한 체계에 의해서 특허 디자인 상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량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체계도가 뭔지 아시나요? 리담 특허법 기본 목차입니다. 앞에 보면 목차 나오고 그 다음 내용 나오잖아요. 이게 기본 목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총칙, 처음에 총칙 보칙, 그 다음에 특허 요건, 이익제도 심사, 특허권, 그 다음에 심판, 소송 PCT 이렇게 나눠서 책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리담 특허법 기본 목차입니다. 법과목 공부할 때 목차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민법에서도 많이 하죠. 목차를 통해서 목차를 먼저 익히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겁니다. 1회 강의 들으면서 입문 강의 들으면서 이 체계도성에서 그 내용에 대한 1조부터 232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1회 강의 들으면서. 지금 이제 특허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4가지로 다시 구분되어 있죠.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 특허 받을 수 있는 자, 특허 받을 수 있는 출원, 이렇게 돼 있고요.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은 29조와 36조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요.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은 32조와 41조, 106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요. 특허 받을 수 있는 자는 출원인과 특박권과 직무 발명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강의가 마쳤잖아요. 특허 받을 수 있는 출원은 아직 설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체계도 안에서 내가 공부한 목차를 매칭을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목차 정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목차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담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할 때는 아는데 나중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 안에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 볼 때는 아는데 이게 알고 나서 막 던져 넣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용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목차에 대한 얘기를 더 심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1차 공부는 눈으로 보는 공부이고 2차 공부는 손으로 쓰는 공부인데 결국은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목차를 정리하고 근데 사례 문제 풀이를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답안 정리를 통해서 쓸 수 있는데요. 1차 수준은 전문 판례만 정리해도 OX만 가를 수 있어도 그릇이 없어도 그냥 이거 O야 X야 라는 것만 해도 사실 1차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2차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2차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2차에 쓰기 위해서는 목차 정리라는 걸 해야 되고요. 사례 문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걸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배워야지만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건 말할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목차 정리를 한 순간부터 말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정리를 안 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그릇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쓰기 위한 도구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험을 이제 2차 시험을 보면서 저는 이제 99년도에 1차 시험에 붙었고요. 2000년도에 2차 시험에 붙었는데요. 99년도에 1차 시험을 붙고 나서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1차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 해에 2차 시험 안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1학기 마치고 1년 휴학하고 이제 2차 공부를 해서 2000년도에 2차 시험 봐서 붙었는데요. 근데 이제 휴학을 한 겁니다. 휴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려 봤더니 제가 그때는 공부하는 과목이 6과목이었습니다. 지금 2차가 4과목이잖아요. 그때는 특허, 상표, 디자인, 민소에다가 선택 2과목 해서 6과목 봤었는데요. 6과목 보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법부터 먼저 했는데 특허법하고 민사소송법을 공부했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는데 갑자기 한 8월, 9월 되면서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바람이 불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이러다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러 봤더니 특허법 같은 경우에 암기해야 되는, 쓰기 위해서 암기해야 되는 주제가 한 130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성, 진보성, 뭐 출원인 이렇게 해서 각각 암기해야지 내가 나중에 거기서 골라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책을 봤더니 이게 암기해야 될 주제가 130개 됐는데 2차 책별로 목차가 다 다른 겁니다. 거기서 이제 멘붕이 옵니다. 아니 봤더니 이거 어떻게 암기해야 되지? 목차도 이 갑이라는 저자와 을이라는 저자, 병이라는 저자가 목차가 다 다른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너무 다르니까 암기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특허법 책을 다 삽니다. 그때 2차 책이 한 5권 정도 됐는데요. 다 세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내용은 비슷한데 목차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사실 신규성 하면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이를 풀어쓰기 위한 목차가 다른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걸 다 통합할 수 있는 기본 목차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학기가 수 있었던 절대적 힘이 됩니다. 배경이 되고요. 그게 이제 제가 강의에서 20년 동안 강의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 합할 수 있는 기본 목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개의 책을 합해서 다 비교해 분석해 보면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목차를 이렇게 잡아봅니다. 처음엔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의 목차를 가지고 한 120, 30개의 주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점차적으로 고도화하면서 실제로 시험 볼 때는 10개 미만의 목차를 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차를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목차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차는 되게 편하게 그냥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만, 그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만 암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도 그걸 통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처음에 2차 강의를 할 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됩니다. 저렇게 그래서 암기는 기본 목차를 하되 이제 그때 제 컨셉이 암기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하되 아까 제가 계층도 설명드렸죠. 삼각형 모양으로 풀어 쓰는 건 출제자의 요구에 맞춰서 풀어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본 목차와 변형 목차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2000년도에 이제 2차 쓰는 이제 혼자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제 혼자 공부하고 처음부터 강의 들었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요. 근데 혼자 공부하고 2000년도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3월달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암기한 후에 왜 남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 3월달부터 제가 특허 디자인 상표 민소에 대한 2차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보통 GS 강의를 하는데 2차에서 쓰는 강의를. 근데 GS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애들은 다 못 쓰는데 항상 저는 답안지를 꽉꽉 채워서 냅니다. 그리고 항상 모범답안으로 선정이 됩니다. 거의 8회 하면 8회 항상 1등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쓸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못 씁니다. 내가 암기한 내용이 나오면 쓸 수 있고요. 내가 암기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더 잘 씁니다. 이상하죠? 왜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더 잘 쓸까요? 목차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그냥 넣는 겁니다. 목차에 맞춰서 답안지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암기한 내용을 벗어나잖아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GS 문제 보면 내가 열심히 암기한 내용도 나오지만 이거 써봐라. 내가 암기하지 않는 내용도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목차의 진정한 힘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잘 쓴 겁니다. 그래서 보통 2차에서는 이걸 짱돌 문제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암기한 내용 이해 문제가 출제되면 짱돌 나왔다. 이번엔 합격하기 어렵겠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 나오면 사실은 저는 더 좋아합니다. 왜? 공부량은 남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붙고 나서 이제 휴학하고 나서 이제 99년도 2학기부터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하지만 쓰는 건 남들보다 잘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목차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목차.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쓰기 위한 도구이다. 모르는 내용도 목차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풀어쓸 수 있습니다. 2차 답안지 채점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줄 쓰는데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한 페이지 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쓰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모르는 내용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특허법이 있는데 갑은 X면을 바라고 을은 Y면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특허법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을은 또 특허법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개개의 저자의 관점이 투영돼서 목차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내 특허법을
특허법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변형 목차라고 합니다. 변형 목차. 근데 있는 그대로 기본 목차를 가지고 하면 변형시키는 건 그냥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르면 되는 겁니다. 뭐와 똑같죠? 수학 문제랑 똑같습니다. 사실 수학 공부하는 거 똑같습니다. 기본 원리를 익히고 기본 원리를 응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응용하는 문제만 열심히 풀려고 한다는 거죠. 실력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관점에서 기본 목차를 내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도 다 내 관점이 생기게 되면, 내 목차가 생기게 되면 모든 법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관점에서 특허법을 내 관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 기본 목차로. 그럼 응용 목차는 나 못 쓰는 거냐? 아닙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에 반영해서 이거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기본 목차는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되고요. 응용 목차는 이걸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목차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허법이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법 과목이 똑같습니다. 실제 제가 시험에서 2차 점수도 제가 거의 70점, 평균 70점 가까이 받았습니다. 거의 70점 안 된 것 같은데 70점 가까이 받았습니다. 평균 70점 가까이 받으면 거의 2차 법과목 보면 제가 2차에서는 1등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 평균 50점에서 붙거든요. 50 몇 점에서. 60점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2차에서는. 근데 거의 70점 가까이 받았습니다. 70점 넘은 과목도 있습니다. 상표법 같은 경우는 73점인가 받았습니다. 민소법도 거의 70점까지 받고요. 특허법을 제일 못 받긴 했는데 특허법 60점 초반대로 받긴 했는데 특허법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70점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그럼 목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가 있는데요. 이제 한 20년 넘게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대목차는 체계도를 말합니다. 체계도. 그래서 제가 체계도만 잘 해서 처음에 입문하면서 체계도 속에서 1조부터 232조를 정리할 수 있으면 성공한다. 일단 뼈대를 잡은 겁니다. 법과목은 거미줄 치듯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뼈대를 잡으면 살을 붙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뼈대를 잡지 못하면 살이 안 붙는다는 거죠. 공부할 때는 아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 암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목차가 있습니다. 기본 목차는 최대한 단순하게 그 내용을 바라보는 겁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그래서 기본 목차는 제가 쓰고 있는 건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3개밖에 안 씁니다. 지금 특허법에. 제가 이 특허법 전체 1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기본서가. 기본 목차 3개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목차, 응용 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목차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목차에 콘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콘텐츠는 전문가 판례입니다. 전문가 판례가 콘텐츠에 해당하고 이걸 목차를 통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삼각형 모양 중요합니다. 모든 이 시험 공부는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면 저문이 그렇고 판례가 이렇구나 라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강의하면서 떠들잖아요. 책 안 보고 막 떠들잖아요. 아시나요? 저 책 안 보고 막 떠듭니다. 이미 목차를 통해서 내용을 다 단순화시켜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책 안 보고 떠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차에 대한 설명도 막 해줍니다. 사람들이 이제 목차는 안 듣고 내용만 이렇게 처음에는 듣습니다. 왜? 목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해임 능력 할 때도 목차가 그래서 로마字 2번이 제내자의 해임 능력이고요. 로마字 3번이 제외자의 해임 능력이고요. 로마字 4번이 흥결의 효과 이렇게 돼 있나요? 라는 목차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추론위 할 때도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목차를? 그래서 로마字 2번이 권리 능력이고요. 로마字 3번이 권리 적격이고요. 로마字 4번이 흥결 효과 이렇게 돼 있네요. 라는 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字 2번, 로마字 3번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그리고 내용을 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
관가를 하고 내용만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강의 노트에 보면 각 챕터가 이게 체계도 강의 노트에도 체계도가 그래도 붙어 있는 겁니다. 각 챕터별로 예를 들어서 총칙, 보칙, 특허 요건, 이익제도 심사 각각 시작할 때 항상 제가 이 체계도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A4 용지 전지랑 아니 그 전지로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다. 왜? 체계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전체 체계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총칙 여기에 따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그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총칙은 목적, 정의, 행위 능력, 대리인, 복수상태 대표, 제자의 재판 관할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 체계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특허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죠. 특허 받을 수 있는 추론까지가 41조까지라는 거죠. 아니 특허 받을 수 있는 자까지가. 그 다음에 42조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총칙 끝나고 이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는 좀 그리기 어려우니까 두 장으로 나눠서 전체 법 체계를 꼭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고 내용을 봐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 노트를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두 장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특허권, 심판, 소송, PCT 이게 아까 그 체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 4개 얘기하고 있는데 발명 빼놓고 제가 쓰는 기본 목차는 특허법 체계 쓰고 있는 기본 목차는 3가지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개 정도 썼다가 이걸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기본 목차를 찾아가다가 10개 정도 썼다가 이걸 더 많이 이제 이 시험에 붙고 나서 강의해 보니까 사실은 3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 목차는. 그게 요건, 제도, 권리 3개. 이 3가지만 쓰고 있는 겁니다. 요건, 제도, 권리 이렇게 3가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요건이라는 건 뭘까요? 요건이라는 건 뭘 공부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요건이라는 건 2장이 특허 요건이잖아요. 여기 보면 2장이 특허 요건이잖아요. 3장이 심사 이익 제도, 4장이 심사 제도, 5장이 권리, 특허권, 6장, 7장이 심판 제도, 소송 제도입니다. 제도, 요건, 제도, 권리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요건은 뭘 공부하는 거냐? 요건이라는 건 그 내용 알고 요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 요건에 위반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모든 요건은 다 이 목차로 수렴합니다. 그 요건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요건이 뭔지에 대한. 그 다음에 요건이라는 건 누가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고 요건에 위반됐을 때 무슨 조치를 취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을 아는 겁니다. 기준은 주객시지 기준이 있습니다. 주체적, 객체적, 시기적, 지역적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요건은 이 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훨씬 편해집니다. 공부하는 게. 그럼 내용을 뭘 공부하는 걸까요? 법조문 공부하는 겁니다. 법조문. 이 제도는 뭘 공부하느냐? 제도는 아직 한 번도 공부 안 했네요. 제도는 이제 파트 3부터 나옵니다. 이익제도, 심사제도. 제도는 요건, 절차, 효과를 공부하는 겁니다. 요건, 절차, 효과. 그 요건이 뭐고? 이 특허법이 절차법이니까 실체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랬을 때 효과는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요건은 주객시, 절차는 원칙과 예외, 효과는 OX, 접법할 때, 무접법할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는 뭘 공부할까요? 권리는 특허법상 알아야 되는 권리가 4가지가 있는데요. 특박권과 특허권과 실시권과 보상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특박권은 한번 봤네요. 특박권. 권리에 대한 목차는 제가 권리라는 건 어떻게 발생하고 효력은 어떻게 되고
변동은 어떻게 되고 소멸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이거 사실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권리는 권리 일생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 발생하고 발생했을 때 효력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변동은 보통 이실지를 하는데요. 이전, 실시권, 질권 등은 어떻게 되고 효력은 소멸은 어떤 원인에 소멸하고 그렇게 소멸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소멸은 원인과 효과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세 가지 목차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차를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 가지 목차를 제가 이거 가지고 다시 얘기해 보면 법 체계가 있고 체계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목차 세 가지 뭘 쓰고 있다는 거죠? 기본 목차 세 가지는 요건, 제도, 권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만 책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목차는 요건, 제도, 권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본 목차로 내용을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강의 노트의 맨 뒤에 보면 정리 비교표가 있습니다. 특화 요건 끝나고 나면 특화 요건에 대한 정리 비교표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제 파트 3의 이익제도 끝나고 나면 이익제도에 대한 정리 비교표가 있고요. 특허권 끝나고 나면 나중에 특허권에 대한 정리 비교표가 있습니다. 다 기본 목차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기본 목차로 이 정리 비교표를 통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목차랑 알게 되면서 특허법을 한 15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 10장 미만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건은 다 내용 판단 위반 조치로, 제도는 요건 절차 효과로, 권리는 발생, 효력 변동 소멸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목차로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는 게 마지막에 정리 비교표입니다. 강의 노트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총칙은 사실 정리 비교표 없습니다. 왜? 총칙은 목차가 없습니다. 총칙은 이합집산 해놓은 거잖아요. 공통된 부분을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없습니다. 다만 총칙은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강의 노트 메인 뒤에다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화 요건, 이익제도 심사 보잖아요. 강의 노트 메인 뒤에 한 2장씩 붙어 있습니다. 다 기본 목차로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는 겁니다. 기본 목차.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제가 써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요건을 이제 정리가 끝난다는 겁니다. 특허 요건 아직 약간 덜 배웠는데요. 특허 요건 끝나고 나면 꼭 강의 노트에 있는 뒤에 2장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사실 한 장으로 제가 공부할 때는 정리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강의 노트에 한 장을 하다 보면 너무 분량이 조그맣게 글씨 써야 되니까, 작게 써야 되니까 제가 2장으로 그냥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정리 비교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잘 보십시오. 콘텐츠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콘텐츠가 막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이 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뭐 노래 붙여서 이렇게 정리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걸 내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비슷한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뭐 정리한 사람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면 한 30개 있다는 겁니다.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걸 그룹핑 하는 겁니다. 그룹을 짓습니다. 그룹을. 이걸 이만큼을 그룹을 짓고요. 이렇게 그룹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만큼을 그룹핑해서 이렇게 그룹을 짓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통해서 30개를 암기해야 된다. 다 암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삼각형 모양의 기본 틀입니다. 맨 아래는 콘텐츠가 있고 그룹핑 해가면서 암기를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핑 하는 과정, 이게 목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기본 목차 법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리 비교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맨 위에 법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리 비교표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 비교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 비교표로 내용이 흡수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특화 요건하면 이 정리 비교표 한 장으로 흡수되는 거고 이익제도하면 한 장으로 흡수되는 거고 심사하면 한 장으로 흡수되는 거고 특허권 하면 한 장으로 흡수돼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위에서 밑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리 비교표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컨셉이 그럼 이게 이제 기본 목차를 쓴 거거든요. 기본 목차 세 가지밖에 안 쓴다는 거죠. 요건, 제도, 권리. 이 정리 비교표에 나왔던 것들을 또 한 장으로 표현해 보자. 예를 들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 A4 용지 한 장, 신규성 A4 용지 한 장, 진보성 A4 용지 한 장, 한 페이지로 표현해 보자. 라는 컨셉의 책이 도예특허법입니다. 이제 제 정리서입니다. 도예특허법. 도예특허법은 뭐냐면 그 정리 비교표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주제별로 한 장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보자 라는 기본 컨셉입니다. 기본 목차를 활용해서 이것도 기본 목차를 활용해서 그래서 도예특허법 한 400페이지 되는데요. 400페이지 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문이 한 100페이지 넘으니까 사실 한 200 몇 페이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특허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특허법에서 알아야 되는 주제가 한 130개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한 장으로 안 되는 것들도 사실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제 줄이다 안 되는 것들은 한 두 장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 컨셉은 한 장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자. 어떤 컨셉이죠? 삼각형에서 위로 끌어올려 보자 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도예특허법은 그래서 투명하게 기본 목차에 써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게 리담 특허법입니다. 리담 특허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서입니다. 리담 특허법은 이제 응용 목차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응용 목차, 변형 목차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응용 목차라고 되어 있네요. 목차가 조금씩 바뀝니다. 기본 응용 목차는 저자의 관점이 투영이 됩니다. 왜 그럼 기본 목차 써서 다 정리하지 응용 목차를 쓸까요?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어떤 강약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떤 건 강하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건 약하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하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은 강의를 하면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책만으로서 그 의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저자들이 목차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럼 응용 목차를 보면 저자의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얘는 요건이니까 기본 목차가 내용 판단, 위반 조치인데 목차가 바뀌었네? 바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바뀐 게 아닙니다. 강약 조절을 하기 위해서 목차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콘텐츠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이제 조문과 판례, 기타 이론 실무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이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요. 목차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조문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리담 특허법의 응용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제가 세 가지로 쓰고 있는 목차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건, 제도, 권리. 그 이외에 체계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이게 체계도고 이 세 가지 쓰고 있는 게 뭐라는 거죠? 요건, 제도, 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제도, 소송도 제도입니다. 제도. PCT는 목차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쓰고 있다는 거죠. 요건, 제도, 권리.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특허 요건이다. 그러면 특허 요건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다 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 판단, 위반 조치. 내용이 뭐고 어떻게 판단하고 위반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기준과 방법.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은 누가 뭘 가지고 주체, 객체 어떤 시점에서 그 다음에 이게 뭐 국내만을 기준한지 국외도 기준한지 어떤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준을 먼저 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 조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것도 있나? 특허 요건 모든 우리가 배웠던 불특허 발명 출원인 다 기본 목차는 뭐라는 거죠? 내용 판단, 위반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는 거고 정리 비교표 가지고 암기하면 최상위 단에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비교표까지 제가 그 전지로 거기 보면 체계도에 맞춘 정리 비교표까지가 그 전지로 이렇게 큰 용지로 나눠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문에다 붙여놓고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목차를 활용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공부하면 말로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어차피 다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할 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봐볼까요? 신규성에 대해서 봐볼까요? 신규성을 내가 공부한다는 겁니다. 신규성.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구체적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강의 들으면서 내용을 익힙니다. 복습할 때도 한 번 정도까지는 강의 들으면서 내용 익힙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신규성을 볼 때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신규성에 대한 목차를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죠. 신규성은 뭔가요? 요건이잖아요. 요건. 특허 요건이잖아요. 특허 요건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건에 대한 목차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서설, 내용, 판단, 위반시 조치. 흥결의 효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설은 왜 쓰죠? 서설 왜 쓰는지 아시잖아요. 모든 법서가 다 서설이 있는데요. 서설은 모든 법서는 다 두 갈씩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법서는 다 두 갈씩입니다. 서설에서 앞으로 내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풀어서 쓰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갈식이 아니라는 거죠. 주제를 앞에다 놓는 겁니다. 서설은 뭘 쓰나요? 의, 취지, 성질, 종류를 서설에 씁니다. 네 가지를 서설에 씁니다. 지금 이제 특허 요건은 성질, 종류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의, 취지가 나오죠. 의가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핵심. 취지는 왜 쓰죠? 왜 쓰는지 알면 이제 훨씬 편합니다. 제가 강의도 그렇게 했는데요. 취지는 본 목적에 비춰봤을 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쓰는 겁니다. 모든 법사 다 똑같습니다. 특허법 목적은 보이기상이라는 거죠. 특허법 목적에 비춰봤을 때 신규성이 왜 필요한지, 진보성은 특허법 목적에 비춰봤을 때 진보성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취지에다 쓰는 겁니다. 왜? 그 법은 그 목적과 나머지 조문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1조가 다 법 목적이고요. 나머지 조문들로 구분됩니다. 나머지 조문들은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방안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조문들이 어떻게 1조의 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취지입니다. 성질 종류는 책에서 왜 쓰는지 아시나요? 성질 종류는 이해의 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더 쉽게 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질 종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종류 같은 경우에 특히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쓰는데, 종류는 기준과 실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준과 실익.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분류를 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단순한 암기 대상으로밖에 안 됩니다.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종류 나올 때는 무조건 기준과 실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제가 기준과 실익을 얘기합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법의 구별을 어떻게 하죠? 기준, 뭐 이런 것들. 보호 목적에 따라 한다.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의 구별 기준은 어떻게 하죠? 구성 요소 사이에 시간적 흐름이 있느냐에 따라 한다. 친권자 후견인의 구별 기준, 부모인이 아니어가지고 한다.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의 구별 기준, 통상 임의 대리인과 특허 관련의 구별 기준, 선임 주체가 제내자이냐 제외자이냐에 따라 한다.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실익도 알아야지만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뭐 쓴다고요? 조문. 판단을 뭘 쓴다고요? 기준과 방법. 그리고 흥결의 효과를 쓰는 겁니다. 그럼 신규성 하면 조문의 핵심은 뭘까요? 내용은 신규성, 상실, 사유. 판단은 기준과 방법 하면 주체적 기준은 심사관이 하지. 객체적 기준은 청구범위와 청구한 걸로 하되 발명의 설명 도면을 참작하지. 시기적 기준은 특허 출원 전. 지역적 기준은 국제주의. 판단 방법은 동일성 판단. 흥결 효과는 실체적 요건 위반. 그래서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 특허 무효 사유, 특허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목차에 맞춘 핵심 키워드죠. 이렇게 먼저 사전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는지,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건이지 해서, 그래서 신규성 하면 제일 먼저 목차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서 책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응용 목차를 생각합니다. 응용 목차. 이거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것도 책을 보면서 결국 체크하는 건 두 가지 체크하는 거죠. 내용에 대한 체크가 있고 목차에 대한 체크가 있습니다. 목차에 대한 체크.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규성 하면 기본 목차를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핵심 키워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체크하고 응용 목차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응용 목차는 왜 체크해야 될까요? 그래야지만 저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자가 목차를 변형시켜서 어떤 걸 강조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주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삼각형 형태로 머릿속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정리 비교표로 한 칸씩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한 칸씩. 그리고 이 내용이 나중에 체계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책의 목차를 한번 봐보십시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목차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부할 때 그렇게 복사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산업상 한번 책 봐보십시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몇 페이지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156페이지 한번 책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로마자 1번이 뭐죠? 서설.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차를 먼저 얘기하고 목차 속에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을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책 안 보고 강의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 이 목차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키워드는 이거지, 이거 설명해줘야지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서설, 로마자 2번은 내용. 그래서 뭐라고 써놨죠? 이거 약간 풀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의미. 로마자 3번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판단. 로마자 4번은 흥결의 효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서설은 어떻게 됐나요? 다시 목차를 보면 의미, 취지. 취지는 어떻게 쓴다고요? 어떻게 이게 본 목적이 기하는지. 특허법 목적이 산업발전 이바지라는 거죠. 산업발전 이바지할 수 없는 건 특허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법정 해설이라는 거죠. 산업에 대한 해석을 하고 1번이 산업의 의미, 2번이 이용 가능성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이 이용 가능성의 의미 이렇게 써져 있죠. 판단은 주객 시지, 방법. 주체적 기준은 심사관이, 객체적 기준은 청구범위와 청구항별로, 시기적 기준은 특허 출원 전. 거기 보면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다시 양가로 1번과 2번. 그중에 원칙이 특허 출원자입니다. 지역적 기준은 조문에서 국내외, 국제주의. 판단 방법은 정확하게 써져 있지만 뭐라는 거죠? 동일성. 동일성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해서 제가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동일성은 문헌적 동일, 내재적 동일성, 실질적 동일성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 동일성의 유형은 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유형에 속한다는 겁니다. 비유형. 비유형. 흥결 효과는 뭔가요? 실체적 요건 위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성도 목차 봐보십시오. 결국 산업상 이용 판단 방법. 갑자기 제가 신규성을 넘어와 버렸는데 산업상 이용 가능하다. 객체적 기준 다시 보면 헷갈렸습니다. 객체적 기준은 청구범위 청구항 변한다. 시기적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출원시 기준한다. 3번에. 지역적 기준은 없으니까 왜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내 것 청구범위 하지 비교 대상이 없죠. 이용 대상, 인용 발명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적 기준은 생략합니다. 판단 방법은 획일화된 판단 방법이 없죠. 하지만 심사 기준에서 이런 것들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문제된다 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5번까지 있죠. 양가로 1번에서 의료, 양가로 2번에서 경제성, 양가로 3번에서 불성립 발명, 4번에서 타법과의 관계, 5번에서 결과물과의 관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흥결 효과는 실체 요건 위반. 그럼 판단 방법을 제가 5가지를 또 어떻게 암기하고 있을까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두 문자를 만들어서 암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판단 방법은 5가지가 문제되는데 그걸 의경불타결이라고 합니다. 의경불타결. 의료비 제일 중요하지 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양가로 2번의 경제성, 양가로 3번의 불성립 발명에서 불, 양가로 4번의 타법과 관계에서 타, 양가로 5번의 결과물과 관계에서 의경불타결. 산업상 이용 가능성 판단 방법은 의경불타결이야. 그 중에서 의료비 가장 중요해. 흥결 효과는 실체 요건 위반.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내용을 보는 겁니다. 내가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목차가 변형돼 있으면 왜 변형했는지, 여기서 변형이 안 돼 있죠. 그럼 신규성도 사실 기본 목차입니다. 신규성도. 로마字 2번이 신규성 상시 사유, 로마字 3번이 판단, 로마字 4번이 흥결 효과, 기본 목차 돼 있죠. 근데 진보성은 이제 응용 목차입니다. 진보성 한번 해볼까요? 응용 목차가 나왔으니까.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보성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쓴 겁니다. 진보성 하면 이건 요건이지. 요건은 서술, 내용, 판단, 입안시 조치야.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서술은 의, 취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취지는 뭔가요? 특허법의 목적이 보이기상이라는 겁니다.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게 특허법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약적이고 노진적인 발명만 보호를 해야지만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진보성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조문이라는 거죠. 특허 출원 전, 그 다음에 통상의 기술자, 이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조 2항 정도까지는 암기하고 계시죠? 보통 처음에 들으면 29조 2항까지는 암기합니다. 특허 출원 전 통상의 규자가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별표 3개니까 이렇게 암기하죠. 판단은 기준과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준과 방법. 기준은 주객시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체적 기준은 심사관이 판단하고, 객체적 기준은 이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가 그 발명을 비교하고, 그 발명이란 건 뭐라는 거죠?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시기적 기준은 특허 출원 전이고, 지역적 기준은 이랑 각 호가 국제주의죠. 국제주의. 이랑 각 호가 국제주의잖아요. 판단 방법은 용이성이라는 거죠. 용이성은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효과의 현저성을 본다는 거죠. 효과의 현저성. 다시 구성의 곤란성은 첫 번째가 TSM 테스트, 두 번째가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효과 현저성은 이질적인 효과나 동질의 우수한 효과가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안의 효과는 실체적 요건 입안. 그래서 거절 이유, 정보용 사유, 특허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이게 핵심 키워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책 안 보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 비교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 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는 거죠? 책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근데 혹시 빠뜨린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목차가 변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단 목차 변형부터 얘기해 볼까요? 목차가 바뀌어 있습니다. 진보성 목차가 어떻게 됐죠? 로마字 2번이 판단 기준, 로마字 3번이 판단 방법, 로마字 4번이 입안의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결의 효과. 뭘 제가 날려버렸나요? 제가 임의로 그냥 제 멋대로 그냥 날려버렸죠. 뭘? 내용을 날려버렸잖아요.
왜 내용을 날려버렸을까요? 내용이 기준 방법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 기준 방법과. 특허 출원전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통상의 규자가 이 부분, 심사관이 통상의 규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랑 각호에 해당하는 발명은 여기 들어가고 쉽게 발명은 용이성으로 들어가고 그 발명은 또 여기 들어가고 결국 안 들어가 있는 건 뭐죠? 1항에도 불구하고만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미 판단 기준과 방법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보성 내용을 독자들한테 잘 전달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 중복해서 전달하면 독자들이 싫어할 거야.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을 날려버리고 판단을 대목차로 끄집어낸 겁니다. 판단 기준이 로마자 2번, 판단 방법이 로마자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할까요? 1항에도 불구하고는 그럼 어디다 설명하지? 지금 1항에도 불구하고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설명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용이성 판단의 전제, 판단의 전제 해서 여기서 1항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써놨습니다. 목차를 보면 판단 방법에서 첫 번째가 판단의 전제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빠뜨린 내용이 있죠. 여기서 이제 실무상 이거 외에도 이 용이성 판단은 일반적 판단이고요. 일반적 판단이고 실무상 문제되는 게 참고적 판단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적 판단. 참고적 판단.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 효과. 그래서 목차를 이제 응용 목차를 다시 재배치하면 로마자 1번 판단 기준, 주객 시직 기준이 있고 로마자 3번이 판단 방법에서 판단의 전제, 2번이 일반적 판단 방법. 일반적 판단 방법은 뭘 얘기한다는 거죠? 구성의 권량성과 효과적, 효과의 현저성. 그 다음에 3번이 참고적 판단 방법. 그 다음에 훈계의 효과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목차를 약간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이건 약소한 변형이고요. 사실 이건. 근데 이제 선출원 보십시오. 목차 같습니다. 선출원 목차 어떻게 됐죠? 내용 판단, 위반시 조치. 내용 판단 그대로 써놨습니다. 내용 판단, 위반시 조치. 내용 법조문 어떻게 제가 정리했나요? 이일출원, 동일출원, 선출원지가 없는 경우. 그래서 로마자 2번의 내용이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이 다른 날 출원, 2번이 같은 날 출원, 동일 출원, 3번이 선출원지가 없는 경우. 목차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판단은 기준과 방법, 훈계 효과는 선출원지 위반도 실체조건 위반. 확선은 어떻게 됐죠? 확선도 내용을 날려버렸습니다. 내용이 판단과 완전히 겹치니까. 확선도 내용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판단 방법, 훈계 효과. 다만 확선은 29조 3항 단서를 얘기하고자 적용의 예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목차 변형돼 있죠.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형시킵니다. 기본서는. 출원인 같은 경우는 아예 판단을 날려버렸습니다. 출원인 같은 경우는 목차가 내용 판단 위반 조치인데 내용이 권리 능력자 중 권리 적격자죠. 근데 판단을 제가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왜 다시 보면 출원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본 목차가 내용 판단 위반 조치잖아요. 내용은 권리 능력자 중 권리 적격자. 판단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위반 효과는 주체 조건입니다. 왜? 판단은 너무 뻔하니까. 판단은 기준은 심사관이 판단하고 객체는 참고해 가지고 판단하고 시기는 그 판단실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적 기준은 특별한 게 없고 판단 방법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청구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판단만 쓰기에는 지면 낭비라는 겁니다. 출원인은 내용 위반 시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풀어 쓰고 있죠. 로마자 2번이 권리 능력자, 로마자 3번이 권리 적격자,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이
순결의 효과 이렇게 풀어쓰고 있는 겁니다. 권리 능력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1번이 내국인, 2번이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목차가 약간씩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습하시면서 이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목차를 먼저 생각하고 목차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책을 보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목차가 변형되어 있으면 왜 변형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그게 복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해도 하잖아요. 머릿속에 다 정리됩니다. 머릿속에 이 틀을 가지고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체계도 속으로 특허법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한 10명 들으면 한두 사람 만나는 겁니다. 한두 사람 나중에 와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8사람은 어떨까요? 4명은 시험에 붙고 또 4명은 떨어집니다. 근데 4명 붙은 사람은 2차 공부할 때 또 이걸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목차에 의한 내용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었을 때는 이 응용 목차를 공부하는 이유는 2차 사례 문제랑 똑같습니다. 응용 목차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을 목차를 구성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변형시키는 연습을 같이 보는 겁니다. 2차 사례 문제 풀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응용 목차를 보는 겁니다. 어떤 2차에서는 나중에 어떤 주제를 주면서 기술해라 하는데 어떤 건 5점짜리로 주고 어떤 건 20점짜리로 준다는 겁니다. 5점짜리로도 내가 쓸 수 있어야 되고요. 20점짜리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본 목차 속에서 강약을 조절해서 쓰는 겁니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답안지 분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응용 목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지만 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 집에 가서 복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하는 방법이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을 꼭 해야 됩니다. 왜? 남이 안 챙겨줍니다. 나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해야 됩니다. 꼭 예를 들어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하루에 30분 이상 최소한 해야 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진도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가 내가 뭐 하루에 밤 10시까지 공부한다. 그럼 9시까지 진도 나가고 나머지는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목차를 활용해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로 하면 쓸 수 있는 겁니다. 목차를 활용하지 않으면 신규성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몇 마디 던진다는 겁니다. 근데 좀 있잖아요. 목차가 없으면 내가 아는 거 다 털어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벙어리가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목차가 있으면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목차에 맞춰서 풀어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에서도 짱도 나오면 남들 못 쓰는데 저는 쓸 수 있는 게 무조건 목차에 맞춰서 풀어쓰는 겁니다. 내용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뭘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한 번도 책에서 그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차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체적 제도를 비교해라. 그럼 요건적 효과를 비교하는 거고 요건의 주체적 요건의 비교, 객체적 요건의 비교, 시기적 요건의 비교 이런 식으로 목차라는 거 알고 있으면 훨씬 잘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목차입니다. 목차는 내가 암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목차를 암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합격권이 멀어집니다. 굉장히 멀어집니다. 목차는 암기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쓰기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기본 목차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목차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차를 목차를 활용하는 거고 법과목 공부할 때 목차가 제일 중요하다. 왜? 목차를 통해서 풀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허법 체계입니다. 특허법 체계가 아니라 다른 법도 다 똑같습니다. 다른 법. 이 관점에서 한번 이번 주에 강의한 거 복습해 보십시오. 특박권. 오늘 어저께인가 특박권 공부했잖아요. 특박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권리이구나. 발생, 효력, 변동, 소멸 관련 문제에 있어서 공유. 이게 특박권의 목차입니다. 목차부터 저희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절차의 무효. 절차의 무효 같은 거, 절차의 불수리 같은 거 오늘 공부했잖아요. 목차 생각나시나요? 절차의 무효 목차 뭔지 아시나요? 서설, 절차의 무효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설, 무효 사유, 그 다음에 로마서 3번이 주체 및 객체, 대상, 로마서 4번이 절차, 로마서 5번이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시 안 했으니까 당연히 생각 안 나겠죠. 그럼 이 무효 사유는 사실은 객체적 요건입니다. 이제 객체적 요건 대상과 범위가 있는데요. 무효 사유가 객체적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객체적 요건을 로마서 2번에 무효 사유, 절차, 보정 사유 이렇게 끄집어내 놨을까요? 목차 변형되어 있습니다. 원래 요건 절차 효과인데 무효나 불수도 제도라는 겁니다. 그럼 요건 절차 효과인데 제도니까 요건 절차 효과인데 객체적 요건 중에서 범위가 앞으로 대목차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이 절차, 보정 사유, 무효 사유, 로마서 3번이 주체 및 대상, 로마서 4번이 절차, 로마서 5번이 흥결의 그 다음에 효과. 그래서 흥결이 해소된 경우, 해소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복. 불복은 행정소송, 1번 행정소송이나 심판, 2번이 무효처분의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변형시켜 놨을까요? 무효 사유가 중요하니까 46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요건 절차 효과하면 되는데 객체적 요건 중에서 범위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왜? 행대방수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니까. 불수의도 똑같습니다. 제도니까 요건 절차 효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번이 불수의 사유입니다. 왜? 불수의 사유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불수의 사유, 요건 절차 효과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요건은 이제 주체 및 대상, 시기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주체 및 대상 뭐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기본 목차를 변형시켜 놓고 있다는 거죠. 뭘 알 수 있죠? 아, 사유가 중요하구나. 무효 사유, 절차 보정 사유, 불수의 사유 중요하구나. 라는 거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차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목차에 기반한 공부입니다. 그릇을 먼저 보고 내용을 담겠다. 어떤 그릇에 담을지를 먼저 결정하고 내용을 보겠다. 그래야지만 끄집어내서 상위 개념화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체계도가 있고 기본 목차가 있고 응용 목차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 목차 밑에는 사실 도해특허법이 있고요. 도해특허법을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해특허법을 활용해서 특허법 공부를 합니다. 근데 도해특허법은 1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도해특허법 활용하면 되게 해독수가 빨라집니다. 왜 빨라진지 아시나요? 기본 목차로만 돼 있어서. 목차가 그냥 타타탁 하면 눈에 딱 보인다는 겁니다. 해독수를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조문이 있고 그 옆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겁니다. 따다닥 할 수 있습니다. 1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담 특허법은 변형 목차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목차까지 공부하는 데에는 리담 특허법이 더 좋습니다. 기본 목차로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도의 특허법이 더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래독 하기 위해서는 시험 전날에 이래독 하기 위해서는 단권하라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 전날에 리담 특허법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지. 도의 특허법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책을 가지고 해독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법책에 기본 목차, 그 다음에 이 응용 목차가 있고, 기본 목차 밑에는 정리 비교표가 있고 제일 위에, 그 다음에 도의 특허법이 있고, 응용 목차 밑에는 리담 특허법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수나 계층화, 삼각형 모양, 다른 법 과목 공부는 다른 건 안 됩니다. 뭐 일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두 문자 나열해서 암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래에 붙여서 암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암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틀은 삼각형 모양으로 해야 됩니다. 전체는 그렇게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도를 가지고 목차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번 주부터 공부할 때 만류하는 공부를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용 내가 OX 가를 수 있어도 책 보고 이해해도 만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만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실력이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차피 실력이 향상돼야지만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 가겠다. 특허법에서 뛰어넘고 그걸 바탕으로 상표법, 디자인법, 보호법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민법을 공부하겠다. 사실 민법은 OX만 가를 수 있어도 되니까 꼭 그 정도는 아닌데요. 특상 D는 특허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십시오. 1차만 보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또 2차만 보고 끝날 것도 아닙니다. 평생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특허법 물어본다는 겁니다. 내가 별사인데 신규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버버 해버립니다. 나한테 뭘 맡길까요?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말로 해줘야죠. 그때 상대방은 모르지만 나는 목차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평생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복습을 하십시오. 해보고 안 되면 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네, 목차 정리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